그랬죠. 영문으로 바로 사용을 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뭐 굉장히 어려워하는 것 같아서 번역서를 쓰고 있고요. 그렇지만 가끔 이렇게 여러분들 실제 원어로 된 내용으로도 연습 문제 풀이 같은 거는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1의 2C가 되겠습니다. 1의 2C. 보면 비압축성 유동과 비압축성 유체를 정의하고 압축성 유체 유동은 필수적으로 압축성으로 취급되어야만 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 fluid라고 하는 거, 영어로. 이거는 이제 유체죠. 물질입니다. 그 다음에 flow라고 하는 거. 그 차이가 어디 있느냐. 여기 flow이죠. 자, 여러분들 이제 fluid는 물질입니다. 물질. 그쵸? 그래서 만약에 그 물질의 그 density가 항상 일정하다, 변함이 없다 그러면 incompressible이라고 하고요. 그런 유체의 흐름을 incompressible flow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요. 만약에 또 이 density가 변해요. 굉장히 significantly하게 아주 크게 의미 있게 변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compressible flow로 정의할 수가 있죠. 그런데요, 이 fluid와 flow는 다르다고 그랬죠. 여러분들 그러면 공기 같은 경우는 전부 그 압축성 유체 아니겠습니까? 그럼 얘가 흐르면 전부 압축성 흐름이냐? 이제 여기에서는 조금 달리 봐야 된다 하는 겁니다. 즉 유체의 흐름 속에서 이 density가 얼만큼 변하느냐 하는 겁니다.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 에어 자체는 압축성 유체지만 이 공기가 흘러갈 때 밀도의 변화가 굉장히 적다 그러면 우리는 비압축성 유동이다 이렇게 가정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압축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식이 하나가 더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 2장에서도 배우시겠지만 우리가 이 압력과 밀도와 온도는 서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상 기체다 이렇게 보통 가정을 하게 되면 P 이꼴 로 RT라고 하는 온도와 밀도와 압력 관계가 형성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식이 하나 더 필요한 겁니다. 이걸 풀 때는. 그래서 비압축성 유동이라고 가정을 할 수 있다면 굉장히 심플하게 문제를 접근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물질과 흐름, 거기에서 밀도의 변화가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압축성, 비압축성을 나누게 된다. 그런데 항상 이 물질이 압축성 유체라고 하더라도 그 압축성 유체가 만들어내는 유동은 비압축성 유동일 수 있다. 언제? 속도가 그렇게 크지 않을 때입니다. 여러분들 2장에서 이제 오늘 배울 것 같은데요. 이 마하 넘버라고 하는 게 있죠. 이거는 음속에 대해서 얼만큼 속도가 빠르냐 하는 거거든요. 보통 마하로 0.3 이하가 되면 우리가 그 흐름은 incompressible이라고 가정할 수가 있다. incompressible approximation이죠. 가정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 그냥 상온 공기 흐름이라면 한 100m per sec쯤 되거든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음속은 뭐 매질에 따라서도 다르고 온도에 따라서도 다르고 상당히 많은 것에 영향을 받는데요. 대략 우리가 상온에서 공기 같은 경우는 약 한 340m per sec 이 정도가 음속입니다. 그러니까 마하 0.3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 그거의 뭐 0.3배가 되겠죠. 그래서 한 100m per sec 정도 되는 그 정도 이하의 속도라고 한다면 공기를 다룰 때도 비압축성 유동으로 다룰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잘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들 중간중간에 제가 풀이를 해드립니다만 여러분들 풀이하면서 혹시 뭐
질문할 거 있다든지 잘 이해가 안 된 거 있으면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의 3C를 가볼까요? 강제유동이 뭐냐? 자연유동하고 어떻게 다르냐? 바람이 불었다고 한다면 얘는 강제유동이냐 자연유동이냐 그렇게 물어보고 있죠. 제 여기에서는 여기입니다. 1의 8C에 해당되는 건데요. 여러분들 이 3판과 4판이 조금 바뀌어서 여러분들은 다 4판 교재를 갖고 있는데요. 조금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영어로는 forced flow라고 합니다. 강제 유동. 그 다음에 그거와 상대적인 것이 natural flow라고 합니다. natural flow. 이거는 자연 유동이죠. 이건 뭐냐면 외부에서 바람을 불어준 겁니다. 바람을 불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펌프라든지 팬이라든지 이런 거와 같은 수단을 통해서 어떤 내가 관심을 갖게 되는 시스템에 바람을 불어준 겁니다. 이건 강제 유동이라고 해요. 그 대신에 내추럴 플로우는 뭐냐? 여러분들 처음에 우리 유체역학 배울 때 심발라 교수의 그 슐러링 영상 보셨죠? 여러분들 우리 몸 이렇게 주변을 찍으면 우리 몸이 주변 공기보다 온도가 높으니까요. 우리 몸 주변의 공기는 부력을 받게 됩니다. 즉 온도가 높아지니까 밀도가 낮아져서 부력을 받게 돼서 이 부력의 효과, 보이언스 이펙트에 의해서 움직임이 형성된 거죠. 의외로 올라가는 상승 기류가 형성된 것이죠. 이런 게 이제 내추럴 플로우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물체, 우리가 시스템이라고 했죠. 관심 대상이 있는 거.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건물이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시스템이다 그런다면 여러분들 태풍이 불어서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바람은 우리 지구에서 보면 자연적인 거죠. 우리가 뭔가 펌프라든지 팬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흐름을 만들어준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시스템 관점에서 보면 바람이 불어온 거죠. 이것이 뭐 팬을 통해서 바람을 불어주든 자연적인 어떤 기압차에 의해서 바람이 불든 관계없이 이 시스템 입장에서는 바람이 불어온 거잖아요. 외적으로.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external force, 그 forced flow, 강제 유동이 됩니다. 바람 자체는 내추럴하지만 여러분들 그 바람이 불어오면 얘는 강제 유동이 된다. 이거 여러분들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의 7C입니다. 1의 7C. 점착 조건이란 뭐냐? 여러분들 노슬리 컨디션이라고 하는 거죠. 저 여기입니다. 여러분들 1의 7C요. 보시면 노슬리 컨디션, 점착 조건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점성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생긴다고 그랬죠. 그래서 보통 유체가 고체와 솔리드 서페이스와 컨택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 유체는 sticks to the surface, 그죠? 이 고체에 들러붙는 것으로 생각을 한다. 그러니까 고체와 같이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정된 벽에 닿아 있는 유체는 그 서페이스에서 벽체처럼 움직임이 없는 거죠. 스피드가 제로인 것이죠. 이게 이제 노스리 컨디션. 아주 우리가 점성 유체를 풀 때 굉장히 기본이 되는 경계 조건이 됩니다. 이걸 점착 조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점착 조건. 이것도 정리가 되셨죠? 자, 그 다음에 1의 8C 경계층. 경계층은 무엇인가? 경계층이 발달되게 되는 원인이 뭐냐? 뭐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그죠? 요거는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경계층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경계층이라고 하는 것은 바운더리 레이어, 영어로는 바운더리 레이어라고 합니다. 바운더리 레이어. 그죠? 얘는 바로 점성이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영역을 말합니다. 바운더리 레이어는요. 여기 있죠. 영어 한번 보실래요? The reason of flow. 유동의 영역이 있죠. In which 그 유동 영역에서는 the velocity gradient
are significant and frictional effects are important is called the boundary layer. 그죠? 이게 뭐라고 했어요? 예, velocity gradient니까 속도의 어떤 구배, 속도의 구배가 굉장히 significant하다. 아주 분명하고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frictional effect, 예, 마찰 효과가 굉장히 중요한 큰 그러한 영역이 바로 바운더리 레이어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점착 조건에서부터 이제 점성에 의해서 노슬릭 컨디션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이게 발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표면에서 속도 분포를 보면 요런 그렇죠? 예, 표면 가까운 데에서는 여러분들 속도가 굉장히 적고요. 센터로 갈수록 속도가 큰 이런 구배를 갖게 되는데 이런 그 점성의 영향력이 미쳐지는 영역을 바운더리 레이어다. 예,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처음에는 비점성 유체라는 가정으로 유체역학을 다룹니다. 그러다가 이제 챕터 뒤로 가면 실제 유체인 이와 같이 점성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이 바운더리 레이어라고 하는 부분 안에만 점성에 대한 영향을 고려해서 풀고 그 바깥에는 예, 비록 뭐 공기라든지 비록 그 유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점성은 있지만 예, 비점성 유동으로 우리가 다룰 수가 있다. 인비시드 플로우로 다룰 수가 있다. 예, 점성의 영향이 거의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바운더리 레이어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뭐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것이고요. 1장은 이렇게 어떤 정의나 이런 것들을 잘 여러분들이 갖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가볼까요? 네, 그 다음에 가보면 1의 10C죠. 응력, 수직응력, 전단응력, 압력을 정의해봐라. 네, 여러분들 재료역학 지금 같이 배우고 있어서 지금 배웠겠네요. 응력. 뭐 재료역학은 응력과 변형률의 관계 이게 답니다. 후크의 법칙. 시그마는 2의 입실론. 그죠? 응력과 변형률이 비례하는데 그 비례상수는 0 모듈러스더라. 물론 여러분들 모든 그 어떤 재료를 보면 이와 같이 이 탄성 범위 또는 이렇게 프로포셔널 리미트라고 하죠. 이 비례 관계가 있는 영역이 있어요. 이게 재료역학은 그 영역만 여러분들이 지금 대부분 공부하게 되고요. 그 영역을 벗어나면 뭐 항복이 된 다음에 소성 변형으로 번어가죠. 이 소성이라고 하는 것은 가해진 외력을 없앴을 때 원래 상태로 돌아가지 못하고 그냥 변형이 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전혀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재료역학에서도 이 탄성 영역에서만 주로 이제 다루게 되는데요. 어쨌든 이 스트레스라는 거는 여기 있죠. force per unit area. 단위 면적에 미치는 힘의 크기를 말한다. 이게 이제 면적의 수직한 방향이면 수직 응력이라고 합니다. normal stress라고 하죠. 수평인 방향이라면 shear stress라고 합니다. 전단 응력이라고 하죠. 전단 응력. 그래서 여러분들 유체 정의했죠? 아무리 작은 전단 응력이라도 작용하면 연속적으로 계속 변형이 일어나는 물질을 우리는 유체다, fluid다, 이렇게 정의했었죠. 예, 그거 쓴 tangential component of force입니다. 그래서 이게 shear stress죠. 그죠? 유체의 정의에 우리가 사용되는 것이고요. 자, 유체에서 이 정지된 유체에서의 수직응력, 노멀 스트레스를 우리는 압력, 유체 압력, 프레셔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네, 이것도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의 13의 C를 보겠습니다. 그거는 여기죠. 자, 시스템에 관한 얘기죠. 예, 이런 우주 공간에 내가 관심을 갖는 어떤 영역을 우리가 시스템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죠. 그런데 이 시스템은 이 크로스 시스템과 오픈 시스템, 오픈 시스템은 컨트롤 발륨이라고 우리가 또 다른 이름을 붙이는데요. 네,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 그 시스템 안에 있는 질량의 변화가 없는 그 시스템은 항상 그 질량을 그대로 간직하는 그러면 시스템이 이렇게 변형이 될 수도 있고요. 이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걸 우리는 크로스드 시스템이라고 하고요.
오픈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가상 공간에 내가 가상으로 설정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양은 되게 변하지 않습니다. 이동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특별한 경우는 이동하는 경우도 이걸 적용할 수 있다고 했어요. 예. 근데 뭐가 되죠? 그 시스템 안으로 매스가 들어왔다가 매스가 나가요. 흘러 들어왔다 흘러 나가는 이런 거. 이게 이제 컨트롤 발륨 시스템인데 여러분들 그 유체역학에서는 대부분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시스템이 이 컨트롤 발륨 시스템입니다. 오픈 시스템이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 이 바운더리로 매스가 이렇게 통과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컨트롤 발륨 개념과 시스템. 그런데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불변의 법칙이 세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질량 보존의 법칙, 운동량 보존의 법칙, 에너지 보존 법칙, 요 세 가지의 법칙을 우리가 이제 사용해서 뭔가의 그 우리가 문제를 풀어내기 위한 식을 만들게 되는데 이 불변의 법칙은 크로스드 시스템, 크로스드 시스템에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보통 여러분도 지금 연력학도 배우기 시작했잖아요. 이 연력학에서 사용하는 것은 이 크로스드 시스템입니다. 유체역학은 보통 열린 시스템, 컨트롤 발륨 개념이라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불변의 법칙은 크로스드 시스템에만 적용할 수가 있다고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유체역학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이 식은 어떻게 하느냐? 지금 이 크로스드 시스템과 오픈 시스템인 컨트롤 발륨 사이에 어떤 관계식 하나가 더 필요한데 이게 레이놀즈라고 하는 여러분들 그 유체역학 역사에서 보셨죠? 레이놀즈 트랜스포트 시어리엄이라고 해서 레이놀즈의 수송 정리라고 하는 이 레이놀즈 교수가 만들어 놓은 이 관계식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컨트롤 발륨에도 이 불변의 법칙을 적용해서 식을 유도하게 됩니다. 네, 그런 점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 다음에는 1의 17C가 되겠네요. 1의 17C. 1의 17C. 요게 되겠습니다. 여기 1의 17C. 자, 뭐라고 했냐면 70km/h의 일정한 속도로 운행하는 자동차에 작용하는 순수한 힘은 수평인 길에서 오르막을 오르는 경우에 똑같이 시속 70km로 달린다는 겁니다. 이랬을 때 자동차에 작용하는 순수한 힘은 얼마가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이 개념을 잘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force라고 하는 것은 F equal ma죠. 그죠? 뉴턴의 제2법칙. 이게 바로 운동량 보존 법칙에서 나온 식입니다. 우리 아까 불변의 법칙 3개 얘기했잖아요. 운동량 보존 법칙에서 나온 식이 F equal ma예요. 그런데 지금 주어진 게 차가 수평 또는 언덕을 올라가고 있지만 등속입니다. 항상 일정한 속도에. 등속이라는 얘기는 가속도가 0이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이 네트 포스가 제로라고 하는 겁니다. 네트 포스가 제로예요. 그죠? 서메이션 F는 MA. 이 서메이션 F라고 한 이유는 바로 뭐냐면 여러분 네트 포스라는 의미입니다. 그 우리가 관심을 갖는 시스템에 가해진 모든 힘의 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제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언뜻 생각하면 힘이 제로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 가속도가 제로가 되면 힘은 제로입니다. 네트 포스는 제로예요. 그래서 힘의 평형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고체역학 다룰 때도 힘의 평형, 여러분들 그 정력학 배우실 때도 다 힘의 평형, 그죠? 힘의 평형식으로부터 여러분들 모든 걸 다 풀이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이죠. 자, 정력학과 유체역학, 재료역학 다른 게 뭐예요? 여러분들 정력학에서는 그 우리 시스템, 우리가 대상으로 잡는 이 부재가 리지드 바디다. 그래서 강체다. 변함이 없다. 또는 파티클이다. 뭐 이렇게 했었죠. 그 전 단계에서는.
예, 그런데 여러분들 재력학에 오면 뭐 강체라고 생각은 들지만 보면 미소한 이 스트레인, 예, 변형이 생기거든요. 그것을 고려하는 게 재료역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가볼까요? 1의 24. 예. 국소 중력 가속도가 9.79m/s 제곱인 곳에서 10kg인 바위를 20N의 힘으로 위로 던져 올린다면 이 바위의 가속도는 얼마가 될까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게 이제 여러분들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이 필요한 거예요. 요거죠. 여러분들 요게 이제 바위 덩어리라고 합시다. 바위 덩어리는 우리가 중력장 안에 있으니까 이게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이에요. 요게 자중으로 W가 있죠. 그런데 외적으로 힘을 가했더니 얘가 가속도를 갖게 되는데 얼마의 가속도가 얼마냐 그런 겁니다. 문제가. 요 힘을 주어졌죠. 네, 그러면 요거 풀 때 어떻게 하느냐? 자, 이게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이죠. 이게 락크죠. 그러면 자, 여러분들 이 방향을 y의 플러스 방향이라고 한다면 예, 이 자체의 무게 W는 바로 이렇게 그 마이너스 y 방향으로 되겠죠. 그리고 윗방향으로 F라고 하는 힘을 가했습니다. 가했을 때 얘가 얼마의 가속도를 갖겠느냐? 자, 이 얘기는 바로 뭐냐면 summation F는 ma라고 하는 뉴턴의 제2법칙식을 쓰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런데 summation F가 뭐예요? 플러스 F 마이너스 W죠. Y 방향입니다. 여기 Y방향만 우리가 생각하면 되죠. 네, 그래서 F-W가 Y방향의 네트 포스가 되는 겁니다. 이게 MA니까요. 자, 여러분들 F 주어졌죠? 얼마로 주어졌어요? 280N. 여기죠. F 280N. 그 다음에 또 뭐가 주어졌어요? 그 다음에 자중. 요거는 5kg의 질량을 갖는 아니 여러분들 요게 문제가 조금 달라졌군요. 여러분들 풀이에서는 10kg이군요. 예, 10kg이니까 여기 10kg에다가 9.79 주어진 중력 가속도입니다. 여러분들 중력 가속도가 안 주어지면 우리가 이제 보통 공학에서 9.801 또는 9.81 예, 또는 9.8 뭐 이렇게 쓰죠. 유효자리 숫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데요. 여기는 이제 9.79가 주어졌으니까요. 예, 여러분들 그 풀이하고는 좀 다릅니다. 여러분들 책은 요거에 10이지요. 요거 2배가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기 힘이 뉴턴 단위로 나오고요. 그죠? 예, 그 다음에 가해진 게 280 뉴턴이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러분들 150 뉴턴으로 주어졌습니다. 여기 요 문제에서는. 그래서 요것만 여러분들 280에서 요거의 2배, 예, 그죠? 요거 빼면 요게 바로 MA가 돼야 되고요. M이 여러분들 10kg이니까 나눠주면 가속도 A가 나오게 되겠죠. 그죠? 예, 그렇게 해서 푸시면 됩니다. 답은 좀 다를 것 같으네요, 여러분들. 미안합니다. 이게 그 전 3판의 문제여서 여러분들 여기서는 예, 잘 하세요. 여기 10kg이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주어진 위로 올리는 힘이 280N입니다. 이것만 바꿔서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풀이가 맞나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거 질문 없으시죠? 이렇게 여러분들 꼭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요식을 만들으라는 겁니다. 이거 없이 여러분들이 그냥 이 식을 썼다. 여러분들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뭐 이렇게 풀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옆에다 이렇게 해놓고 거기에서 지배되는 식 뉴턴의 세컨 로우 하나 써놓으시고 그거에 맞춰서 이렇게 분석을 하는 이런 과정을 항상 여러분들 레포트에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1의 27로 가보겠습니다. 자, 1의 27 가면 요거죠. 자, 위도 45도에서의 중력 가속도는 해수면 위의 고도 z의 함수로서 a-bz로 주어진다. 예, 여러분들 중력 가속도는 높이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런 값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해수면의 온도일 때 해수면에서 보통 9.807입니다. 그래서 두 자리로 표시할 때는 9.8, 세 자리 유효 숫자를 가질 때는 9.81,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죠. 지금 여기는 네 자리까지 이제 주어졌네요. 그죠? 9.807이지 않습니까? 그죠? 네,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 다음에 그거에다가 이제 여러분들 높이 올라갈수록 떨어집니다. 중력 가속도. 그게 마이너스 BZ라고 하는 관계를 갖고 있다. 이때 B 값이 3.3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세크의 제곱분의 1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주어졌죠. 그죠? 예, 그렇다면은 물체의 무게가 1% 감소하게 되는 해수면의 높이를 결정해봐라 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자, 여러분들 원래 해수면에서의 무게를 W sub S라고 한다면 그거의 0.99%가 되는 웨이트. 예, 그때는 M에다가 G를 곱한 거니까 M의 G가 여러분들 요 식으로 주어졌으니까요. 요거가 0.99의 여기 표면 요 C 레벨에서의 무게니까 M에다가 각 중력 가속도는 요 Z가 0인 위치에서의 여러분들 중력 가속도를 곱한 거가 되겠죠? 그 요식입니다. 그렇죠? 요식 여러분들 하나 써놓으시면 그 다음에는 뭐 여러분들 다 주어진 값들이니까요. 여러분들 풀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여러분들 이제 유효자리 숫자를 생각해 보면 중력 가속도는 네 자리를 썼고요. 우리가 B라고 하는 놈은 유효자리 수가 세 자리 수죠. 그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유효자리 세 자리만 유효하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뭐 네 자리 유효자리 수 네 자리하고 세 자리하고 우리가 연산을 하게 되면 요 세 자리 때문에 세 자리 이하는 우리가 신뢰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최종적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유효자리 세 자리로 맞춰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2, 9, 5 나머지는 여러분들 뭐 반올림 형태로 해서 이렇게 쓰시면 정확한 것이죠. 이게 이제 유효자리 숫자를 맞춰서 결과를 표시한 겁니다. 뭐 유효자리 숫자 뭐 그렇게 뭐 특별히 요구하지 않는다면 뭐 이렇게 써놔도 뭐 틀렸다고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보통 이제 우리 공학에서 이렇게 식을 잘 만들어서 풀었느냐 하는 걸 보는 것이고요. 유효자리 숫자까지 맞춰서 답하라 한다면 이렇게 답하셔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되셨죠? 여태까지 뭐 질문 없습니까? 뭐 어렵지 않아요? 여기 하나 질문이 와 있군요. 교재 속도 구배가 설명되어 있지 않은데 속도 구배가 뭔지 좋습니다. 속도 구배요. 여러분들 제가 요거는 문제풀이 떠나서 제가 이제 강의 조금 이따 할 때 그때 이제 강의 교재가 있을 때 그때 보여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신원빈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제가 자료를 다시 올려야 돼서요. 자, 문제 마저 풀고 갑시다. 자, 그 다음 문제는 뭐예요? 비행기 문제군요. 자, 비행기가 수평으로 70m/s로 날아가고 있습니다. 이 비행기의 프로펠러는 공기역학적인 하악력을 극복하기 위해서 1500N의 추력을 발생시킵니다. 자, 차원적 추론과 단위 변환 비율을 이용해서 프로펠러에 의해서 발생하는 유용한 동력을 킬로와트와 마력 단위로 계산하라. 이제 동력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여러분들 동력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동력은 여기 있죠. W 다수로 표현했는데 힘에다가 그 힘의 방향으로 날아가는 속도입니다. 왜 그러냐면 힘에다가 이동한 거리를 곱하면 2일이 되고요. 단위 시간 동안에 한 2일로 표현하면 그게 바로 이 파워인 셈이죠. 동력입니다. 단위 시간 동안에 한 일량 또는 단위 시간 동안의 에너지. 여러분들 일과 에너지는 같은 겁니다. 일과 에너지는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비행기가 이렇게 날아가요.
날라가 여기 이제 비행기가 있죠. 얘가 70m/s로 날아가면은요. 공기 저항을 받죠. 얘를 이겨야만 여러분들 70m/s로 이렇게 날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거를 다시 보면 얘 프로펠러를 통해서 이쪽 방향으로 이거 스로스트라고 합니다. 이 축 방향을 예, 이거의 수직 방향을 레이디얼 방향이라고 하고요. 요걸 스로스트 방향이라고 해요. 예, 그래서 요 방향으로 힘을 가해서 V라고 하는 속도를 지금 유지하면서 이 비행기가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프로펠러 엔진은 이만큼의 동력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출력을 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동력 개념이죠. 포스의 벨로시티를 곱한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여러분들 여기 보면 자, 이게 단위가 힘은 뉴턴이고요. 미터 퍼 세크니까요. 요게 바로 와트라고 하는 단위가 나오죠. 예, 그러면 킬로와트로 바꾸려면 1000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이게 이제 단위 변환이라고 하는, 예, 단위 변환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 1000으로 나눠주면 킬로와트가 됐죠. 자, 그런데요, 여러분들 이거에 보통 이제 SI 유니트를 우리가 쓰자고 약속을 했지만, 이제 현장에서는 이와 같이 와트나 킬로와트만 쓰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자동차 살 때 이게 카탈로그 보셨나요? 여러분들 전부 자동차 한 대씩 사본 적 있잖아요? 보시면 대개 이제 이 영국 마력 같이 호스 파워라는 단위도 많이 쓰고요. 이 프랑스 쪽에서는 이 프랑스 마력인 PS 마력이라고 하는 걸 씁니다. 네, 미국이나 영국은 이제 요 HP 마력, 호스 파워라는 거 같은 호스 파워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거는 이제 관습적인 단위입니다. 여러분들 그 영국이나 이런 그 영미 계열이 유럽은요. 그래서 보통 뭐 여러분들 길이도 발 하나 피트 단위 뭐 이렇게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얘네 말이 1초 동안에 할 수 있는 일의 양으로 크기가 결정된 거예요. 그래서 영국 말을 기준으로 하면 76kg 포스 중력 단위겠죠. 76kg 포스 미터 퍼 세크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와트로 고치려면 여기다가 중력 가속도 9.8 1, 뭐 이것만 곱해주면 이게 나오죠. 예. 그런데요, 프랑스 말은 영국 말보다 조금 덜 힘이 센 것 같아요. 75입니다. 75kg 퍼스. 요거는 외워두세요. 여러분들 나중에 3학년에서 이제 기계 설계를 배우시는데요. 그런 쪽에서는 이렇게 아직도 산업 현장에서 쓰는 단위계를 많이 쓰니까요. 이런 것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HP나 또는 PS 이런 걸 쓰거든요. 그래서 얘는 75입니다. 75kg 포스예요. 그러니까 와트로 환산하면 735.5고요. 호스파워는 745.3입니다. 조금 크죠. 그래서 그걸로 나타내봐라 하면 이제 나눠주면 되겠죠. 여기도 이제 뭐 유효자리 숫자가 이제 세 자리라 그러니까요. 유효자리 숫자를 세 자리로 맞추어서 최종 결과를 주면 되는 겁니다. 그죠? 네. 그래서 동력이라고 하는 놈.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최소한 이런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그려줘야 여러분들 뭐 꼭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은 아니더라도 이런 그림을 하나 그려놔야 여러분들 이렇게 풀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가보겠습니다. 마지막도 이제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이 좀 필요하겠죠. 자, 뭐냐면 지게차가 있습니다. 지게차가 90.5kg의 짐을 1.8m 들어 올렸다고 했습니다. 1.8m를 들어 올린 것이죠. 이때 이제 단일 변환 비율을 이용해서 그리고 모든 계산 과정을 보이면서 킬로줄 단위로 지게차가 크레인에 행한 일을 계산해 봐라. 짐을 들어 올릴 때 12.3초라면 동력은 얼마인가 이런 문제를 보이고 있죠. 자, 여러분들 이제 문제를 풀 때요 항상 요거 제가 요걸 통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주어진 조건으로부터 우리가 가정을 우선 해야 됩니다. 어썸션. 어떤 가정이 필요할까요? 여러분들 여기서 1.8m를 이게 지게차로 해서 요 무게를 들어 올린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때 등 속도로 일정한 속도로 올렸다고 하는 가정을 하나 해야만 이렇게 쉽게 풀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등속으로 올리고 있다 이런 가정을 하나
여러분들 해야 돼요. 사실 문제풀이에 이런 것도 다 써줘야 되지만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당연히 뭐 등속으로 올렸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정말로 명확하게 문제 해답이 되려면 이렇게 assumption 가정을 해서 등속이어야 된다. 등속 아니면 여러분들 이게 뭐가 생겨요? F equal ma일 때 요거에 inertial force라고 하는 거가 생깁니다. 그래서 또 좀 달라지죠. 또 달라집니다. 그죠? 서메이션 F 요 외력이 이쪽에 MA가 될 때 A가 살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달라지니까요. 요거 등속이라고 하는 요 가정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프로퍼티로서 뭐 상태량이죠. 여러분들 지난 시간부터 배우고 있죠. 우리 중력 가속도를 9.807 유효자리 4자리로 지금 사용하겠다. 이렇게 이제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이 요거죠. F와 W. 여러분들 얘를 지금 밀어 올려야 되지요. 결국은 요 무게만큼의 힘을 가해야 되겠죠. 가해야 윤리 가겠죠. 1.8m로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F라고 하는 힘으로 가해서 델타 Z라고 하는 거리를 간 거니까요. 이때 여러분들 여기 평형식으로부터 뭐 W와 F는 같은 거니까요. 여기 보면 F를 90.5kg에 9.807, 1.8 이렇게 하면 1이 나오죠. 그죠? 1이 나옵니다. 그러면 뉴턴 미터니까요. 여러분들 1000으로 나눠주면 뉴턴 미터가 줄이니까요. 이걸 킬로줄로 표현하려면 1000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이렇게 1.60 킬로줄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요거 유효자리 숫자 3자리로 이제 표현한다 그러면 여기 이제 1.80 뭐 여러분들이 90.5 요게 이제 여러분들 유효자리 3자리 쓴 거잖아요. 얘는 4자리 쓴 거고 얘도 뭐 요까지 표현한 거니까 3자리 쓴 거죠. 여기 여러분들 2자리라면 요 0을 안 하죠. 안 써놓죠. 그래서 얘도 결국은 1.60 이렇게 하면 됩니다. 3자리로 반올림해서. 자, 이제 중요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이거를 다시 이용할 때는요. 유효자리 3자리짜리 요걸로 가져오는 게 아니라 원래 계산된 값으로 갖고 옵니다. 즉 12.3초 걸렸다고 했으니까 12.3초로 그 2를 나눠주면 동력이 되잖아요. 자, 이때 1.5976을 그냥 갖고 와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합리적인 겁니다. 1.60을 여기다 쓰는 게 아니라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나온 것을 유효자리 숫자 3자리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130와트 뭐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해야 되고요. 자, 여러분들 제가 여기 모든 문제 풀 때 제가 뭐 이런 프리바디 다이어그램 더 여러분들 명확하게 풀어주신다면 이와 같이 가정, 그 다음에 필요한 우리가 사용하게 되는 상태량도 이렇게 정의를 먼저 하신 다음에 이렇게 풀어가셔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레포트 다 했고요. 제가 또 얘기했습니다. 이번은 뭐 문제를 다 풀었거나, 그러면 거의 제가 이제 10점 만점으로 레포트를 여러분들 그 그레이딩을 합니다. 그런데 뭐 여러분들 다 안 풀었거나, 뭐 그런 경우는 뭐 조금 감점을 했고요. 요번은 이렇게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그리지 않았어도 감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여러분들 문제가 이제 풀 때는 이런 그림이나 이런 게 없으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요번에 보니까는 문제는 전부 다 잘 썼고요. 문제 쓰시면서 문제 파악을 하시고 내가 어떤 가정을 해야 될까, 어떤 값이 주어져야 될까 이런 걸 생각해서 문제풀이 과정을 여러분들 명확하게 앞으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좋습니다. 자, 우리 신원빈 학생 질문 말고는 없지요? 또 있으면 여기다 써보세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그렇게 마치고요. 이제 2장으로 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2장 이제 우리 배우고 있었는데요. 지금 여기에 뭐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아까
속도 9배라고 이게 뭐야? 이거 1장인가요? 요거는 2장인데. 여기에 그림이 없군요. 제가 어디 한번 가져올게요. 다시 한번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예, 이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요거 보이시죠? 자, 이게 점착 조건에서 보시면요. 원래 점성이 없다고 하면 이렇게 일정한 속도가 이렇게 불어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평판 위를 이제 유체가 흘러가면 이 평판과 여기 이제 여러분들 그 유체가 서로 접하고 있으니까요. 에, 이 노스리 컨디션에 의해서 이 평판 위에 바로 유체는 속도가 0입니다. 그런데 이 먼 곳은 이 평판 근처만 여러분들 이 점성의 영향이 커지거든요. 미치거든요. 이 뒤는 똑같아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게 속도 구배입니다. 속도 기울기.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는 속도 기울기가 없는 겁니다. 여기는 똑같으니까요. 그런데 이 근처는 여러분들 요 평판 0에서부터 요 먼 거리에 있는 요 속도까지 이렇게 포물선적 또는 직선적 어떤 변화를 거쳐서 이렇게 속도 이걸 속도 프로파일이라고 하는데요. 요거가 속도 9배입니다. 이 기울기라는 의미예요. 속도 기울기가 형성된다. 이렇게 속도 변화가 있다는 겁니다. 신원빈 이해됐습니까? 요게 이제 여러분들 속도 9배입니다. 이해됐어요? 신원빈? 네. 네네네, 좋습니다. 이게 이제 속도 9배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제, 2장으로 이제 오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들 2장 이제 꺼내 보시기 바랍니다. 자, 2장에서는 우리 상태량에 대한 것을 배우고 있다고 그랬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바로 뭐냐면, 강성적인 상태량, intensive property와 extensive property의 구분. 여러분들 이렇게 놓고 여기를 반으로 이렇게 갈랐을 때 변화가 있는 상태량은 우리가 extensive라 하고요. 변화가 없는 걸 intensive라 했다고 했죠. 그 다음에 연속체의 가정, 이건 기본적인 가정이죠. 전개, 여러분들 모든 앞으로의 가정은 기본적으로 연속체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밀도, 여러분들 density, 비체적, specific volume, specific gravity, specific weight, 요거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상기체의 상태 방정식 P equal rho RT 여러분들 보통 이제 이와 같이 밀도의 변화가 있는 놈 얘는 온도와 압력과의 관계에 있다. 이런 식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서로 이 변화 관계를 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때 여러분들 이 기체 상수 단위 이것도 잘 보시고 이때 온도는 보통 켈빈 온도를 쓴다. 이게 이제 절대 온도라고 했었죠. 그렇고요. 포화 증기압의 문제, 그죠? 이건 캐비테이션 현상과 관련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유체기계 4학년 때 이제 저랑 같이 공부하게 되는데 이 펌프를 설계할 때 여러분들 이 캐비테이션 현상에 대한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왜냐하면 이렇게 펌프 날개에 전부 이렇게 파손이 됩니다. 잘못 설계하면 그런 것이고요. 자, 이제 이제 에너지와 비열. 이거는 여러분들 이제 지금 연력학을 배우고 있잖아요. 그쪽에서 포괄적으로 공부를 하실 건데요. 그래도 뭐 가장 기본적인 거 좀 여기서 다루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이죠. 자, 이 에너지요.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형태로 존재합니다. 뭐 열의 형태 또는 기계적인 에너지 또는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 전기, 전자, 화학, 핵 에너지 이렇게 여러 형태로 존재하지만 여러분들 이것을 모두 합쳐서 이 시스템의 총 에너지 large E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large E요. 여러분들 small E도 에너지인데요. 걔는 뭐냐면
질량으로 나눠준 거, 비에너지입니다. 스페시픽 에너지죠. 아까 여러분들 스페시픽이라고 하는 개념이 단위 질량당 하는 표현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 large E를 쓰면 총 에너지고요. 스몰 E를 쓰면 단위 질량당의 에너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연력학을 여러분들 배우고 있는데 이 연력학은 총 에너지의 변화만을 다루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유체학에서 유체 정력학, 유체 동력학 이렇게 구분하죠. 즉 유체가 흐름이 없는 경우, 정지한 유체, 그 다음에 흐름이 있는 경우 이렇게 되잖아요. 흐름이 있다는 얘기는 바로 뭐냐면 summation F equal MA에서 이 유체의 A가 가속도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뭔가 운동을 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inertial force라고 하죠. 관성이죠, 관성. 자, 열에서도요. 연력학과 여러분들 3학년 때 가면 열전달이라고 하는 과목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 연력학은 열의 평형 상태를 다뤄요. 열의 평형 상태. 근데 여러분들 그 유체에서 유체 동력학과 같이 이렇게 유체가 흘러가죠. 열도 흘러갈 수가 있죠.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열이 어디로 전달되잖아요. 여러분들 뭐 대류, 전도, 복사 이미 뭐 여러분들 고등학교 과정에서 배웠던 이런 메커니즘으로 열이 전달되잖아요. 이와 같이 열이 전달되는 거. 이거 꼭 유체역학에서 유체 동력학과 같은 것이죠. 연력학에서도 열 동력학과 같은 것이죠. 그게 열 전달입니다. 그거는 3학년 때 배우시고요. 연력학은 열의 평형 상태, 변화만을 다루게 됩니다. 자, 이 에너지도요, 거시적인 에너지와 미시적인 에너지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이 거시적인 에너지는 보통 우리가 기계적인 에너지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 이런 것과 같이 외부 좌표계에 대해서 한 덩어리로 시스템이 보유하는 에너지, 이것을 우리는 거시적인 에너지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게 카이네틱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죠. 위치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입니다. 여러분들 뭐 이 높이 있는 바위, 바위는 여러분들 그 로우 GH라고 하는 그죠? 그 위치 에너지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을 떨어뜨리면 위치 에너지는 그러니까 높이가 줄어들면서 어떻게 속도가 붙게 되죠. 속도 에너지로 바뀌게 되죠. 여러분들 에너지는 보존이 되니까요. 어떤 그 시스템이 갖는 토탈 에너지는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운동 에너지도 있고 위치 에너지도 있는데요. 만약에 위치 에너지가 줄어들면 운동 에너지가 커져서 합이 같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가 거시적인 에너지라고 하고요. 그 분자 구조와 분자 활동에 의해서 생기는 것, 즉 뭐냐면 내부 에너지요. 이건 이제 온도와 관련이 있는 겁니다. 온도. 그 내부 에너지, 이거를 우리가 미시적 에너지라고 합니다. 내부 에너지, U. 이건 미시적 에너지다. 그래서 우리 원래는 이와 같이 거시적 에너지와 미시적 에너지가 함께 되어 있는데요. 우리 연력학에서는 이 내부 에너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온도 변화도 있고 뭐 이러기 때문에요. 그런데 우리 유체역학에서는 대부분 이 내부 에너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그 비압축성 유체, 이건 압축성 유체, 압축성 유동일 때 이제 내부 에너지가 효과가 변화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유체역학 다룰 때는 거의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 거시적인 에너지를 다루게 된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 보면 이 유체 이제 연력학에서 여러분들 엔탈피라고 하는 개념을 갖게 됩니다. 엔탈피라고 하는 개념. 이 연력학에서는 이 내부 에너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U라고 하는 내부 에너지. 여러분들 만약에 이렇게 유체 유동이 없다. 유체 유동이 없다 그러면 운동 에너지도 거의 없는 거고요. 만약에 그냥 이게 이제 여러분들 해수면상에 있어서 위치 에너지도 없다. 뭐 그런다고 한다면 얘가 갖고 있는 에너지는 그냥 이 내부 에너지밖에 없는 거예요.
얘가 뭐 어떤 온도에서 열 에너지 뭐 이런 걸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얘가 이렇게 유동을 한다 그러면 얘의 에너지는 이 내부 에너지뿐만 아니라 뭐예요? 뭐 운동 에너지, 카이네틱 에너지 또는 여기서 보는 유동 에너지라고 하는 로우분의 P라고 하는 에너지를 더 갖게 됩니다. 로우분의 P, 로우분의 P.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흐르는 유체가 갖는 이 에너지는 이 유동 에너지가 이게 이제 로분의 P인데요. 얘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여러분들 유체가 이렇게 움직이면 외부에 일을 할 수 있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풍선이 있어요. 예, 풍선을 놓고요. 그 밖에다가 뭔가 이렇게 풍선이 움직이지 않게 이렇게 뭐 판을 놨다고 봅시다. 그런데 이 풍선에 열을 가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풍선이 부피가 커지죠. 그러면서 이 벽을 밀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풍선에 있는 압력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이 벽을 밀어서 움직여 놓잖아요. 이게 바로 유동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로우분의 P. 네, 지금 뭐 조금 이해가 어려울 수 있지만 여러분들 이 연력학을 배우실 때도 이제 요 개념이 들어오니까요. 그때 또 한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압력을 갖고 최적 변화가 생긴 겁니다. 최적 변화가 생긴 거예요. 최적 변화가 생겼다는 것은 로가 바뀐 거죠. 밀도가 바뀐 것이죠. 이걸 우리는 유동 에너지 또는 이것에 의해서 한 일을 유동일이라고 하는데요. 내부 에너지에다가 유동력을 더하면 얘를 우리는 엔탈피라고 하는 또 다른 상태량으로 표현합니다. 이 연력학에서의 엔탈피는 굉장히 중요해요. 예, 엔탈피 변화. 네, 엔탈피 변화가 곧 여러분들 외부에 뭔가 일을 해준다든지 일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엔탈피로 표현하면 이 엔탈피에 아까 얘기했던 카이네틱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를 더하면 이게 바로 토탈 에너지가 되는데요. 여러분들 여기 스몰 e로 표현한 이유는 단위 질량당으로 표현한 겁니다. 단위 질량당으로. 그래서 이 유동 에너지, 여러분들 유동이 있을 때는 엔탈피가 된다고 하는 거. 유동이 없을 때는 그냥 이게 엔탈피가 아니라 U가 되겠죠. 내부 에너지가 되겠죠. 요거 여러분들 잘 구분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내부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 다음에 엔탈피, 이거 온도와 관계가 있는데요. 온도가 올라가면 엔탈피가 바뀌는 것이고요. 역시 온도가 올라가면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게 되는데요. 이 관계식에 여기에 이제 비열이라고 하는 상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 비열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비열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단위 질량을 즉 1kg의 어떤 물질을 1도 올릴 때 얼마나 칼로리가 필요하냐 하는 게 이제 비열이에요. 그죠? 여러분들 비열 뭐 고등학교 때도 배우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비열은 이 최적을 일정하게 하면서 온도를 올릴 수가 있고요. 압력을 일정하게 하면서 온도를 올릴 수가 있어요.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 비열 여기 먼저 나오니까 여기 봅시다. 그래서 최적을 일정하게 여러분들 여기 이렇게 요 최적이죠. 요것을 유지하면서 여기다 열을 가했다고 한다면 온도가 올라가겠죠. 즉 1도 올리는데 얼마나 열량이 필요하냐? 얘는 헬륨인데요. 3.12kJ이 필요한 걸 볼 수가 있네요. 1kg의 헬륨을 1도씩 올릴 때 3.12kJ이라고 하는 열량을 가해야 1도가 올라간다는 의미예요. 그런데요, 얘를 압력을 일정하게 합니다. 압력을 일정하게 하니까 여러분들 얘기 보니까 최적을 더 키워줘야 돼요. 최적 변화가 있는 거죠. 이거 최적 변화 없으면 압력이 높아지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최적을 늘리면서 압력을 일정하게 하면서 1도로 올리려고 봤더니 5.19kJ이라는 열량이 필요해요. 더 크죠? 이거를 정압비라고 합니다. C subscript P. 네, 저는 그냥 서브라고 그냥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C의 subscript, 이게 하첨자라는 의미입니다. C subscript P죠. 예, 요게 이제 정압 비열. C subscript volume. 예, 정적 비열. 예, 서로 다릅니다, 여러분들. 뭐, 물질마다 다르죠. 그 다음에 이거의 비율.
예, C sub V에 대한 C sub P, C sub P가 보통 크죠.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K라고 표현하죠. 이 비열 B다 그럽니다. 그래서 공기는 1.4죠. 예, 여러분들 뭐 화학이나 이런 데서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연력학 가면 막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열비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예, 그래서 이 비열의 개념, 이거 일단 잘 갖고 계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DU는 CVDT, DH는 CPDT 이렇게 됩니다. 보통 이제 평균값을 이렇게 쓰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요 엔탈피는 내부 에너지 변화에다가 로분의 델타 P, 유동 에너지의 B가 되는 것이죠. 뭐 여기서 다 유도된 식이잖아요. 이런 것도 여러분들 기억하고요. 만약에 여러분들 P가 일정하다. P가 일정하다고 하면 델타 P가 0이는 의미죠. 이게 없어지는 거죠. 즉 델타 H는 델타 U하고 같죠. 즉 내부 에너지 변화가 엔탈피 변화가 같아집니다. 압력의 변화가 없는 과정일 때.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연력학을 배우시게 되면 이 프로세스라고 하는 이 변화 과정이에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같이 constant pressure, 압력을 일정하게 한다든지 constant volume, 체적을 일정하게 한다든지 그 다음에 constant 한 이 열을 주고받지 않게 단열을 한 경우 단열, 이거 단열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adiabatic, 영어로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adiabatic process, 단열 과정, 주변에 열 교환을 없이 어떤 변화 과정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세 개의 이 변화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자, 여기 있는 것처럼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죠. 아이소서멀, 즉 온도가 일정한 과정. 온도가 일정한, 템퍼러처를 일정하게 하는 과정. 이렇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 지금 여기에서 압력을 일정하게 한다 그러면 여기가 이제 0이 되니까 델타 H와 델타 U는 같게 되고요. 이거는 C 델타 T, 뭐 여기 에버리지 값을 썼으니까요.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t를 일정하게 했다 그런다면 여기 있는 것처럼 요게 이제 0이 되니까 로분의 델타 p, 델타 h는 로분의 델타 p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비열 그리고 내부 에너지, 엔탈피 이런 과정을 여러분들 이런 내용을 뭐 기초적으로 정의를 잘 기억하시고요. 이거는 이제 연력학에서 다시 배우게 될 겁니다. 자, 여기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부 에너지는 단위 질량당 유동하지 않는 유체의 미시적인 에너지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여기 이제 스테이셔너리라고 그랬죠. 이게 정지 유체입니다. 그렇지만 플로잉 유체에 대해서는 엔탈피 개념이 돼야 된다. 즉 단위 질량당 유동하는 유체의 미시적인 에너지는 엔탈피다. 이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비열 얘기했고요. 자, 이제 지금 이걸 다루는 이유는 이제 압축성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다루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압축성을 나타내는 이 상태량을 조금 몇 가지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정의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정의로서 머릿속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뭐 당연히 여러분들 유체 부피는 유체 온도 압력에 따라 달라지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압력이 떨어지면 팽창을 하고요. 냉각이 되면 압력이 높아지면 수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죠? 예. 뭐 온도가 올라가면 뭐 팽창도 하고요. 그죠? 예. 이런 온도와 압력과 밀도에 서로 상관관계가 있다. 그게 이제 여러분들 아이디얼 가스일 경우에 이상기체일 경우에 P = 로알티라고 하는 걸로 표현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이 압축성 얼마나 잘 압축이 되느냐 하는 거를 최적 압축률 카파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그리스 문자죠. 그 다음에 최적 팽창률 베타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이거는 정의니까요.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됩니다. 최적 압축률 카파, 최적 팽창률 베타. 어떻게 정의한 거냐? 압축성 계수, 아까 얘기한 최적 압축률 또는 최적 탄성 계수라고도 정의합니다. 여러분들 최적 탄성 계수 이거 뭐 재료역학에서도 좀 쓰고 그렇습니다. 요
압축성 계수인 최적탄성 계수는 어떻게 정의한 거냐? 압축성 계수는 여기 보는 것처럼 온도가 일정할 때 여러분들 보시면 이 최적 변화에 대한 압력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이걸로 기억하시면 돼요. kappa는 V분의 델타 V, 최적 변화에 대한 압력의 변화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온도를 일정하게 했다고 하는 가정하에서입니다. 이렇게 정의되는 것이 여러분들 최적탄성 계수, 압축성 계수입니다. 요거 V와 로는 서로 비례 관계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로로도 이걸 바꿔도 상관이 없죠. 요게 이제 최적탄성 계수, 압축성 계수입니다. 압축성 계수. 여러분들 여기 보니까 이 최적이 거의 안 변한다. 비압축성 유체다 그러면 요게 굉장히 값이 작겠죠. 즉 분모가 굉장히 작으니까 여러분들 비압축성 유체의 최적탄성 계수는 굉장히 큰 값이 됩니다. 굉장히 큰 값이 돼요. 그죠? 요걸 여러분들 좀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이제 수격현상이라고 하는 거 하나 또 표현이 됐는데, 이 수격현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기억이 나십니까? 여러분들 지금 클래스에 잘 안 오는데, 뭐 고등학교 교실, 뭐 이렇게 라지에이터가 있는 교실이 있다면, 여러분들 아침에 스팀 뭐 이렇게 들어오면, 조금 있다가 막 뻥뻥 소리 나는 거 보셨죠? 그거 뭐냐면, 여러분들 이 라지에이터에서 여러분들 교실을 데피기에 와서 연교환을 하면 이 스팀이 물로 다시 상태가 변합니다. 그러면 이 물이 이제 다시 여러분들 보일러로 환수돼 가지고 다시 끓여서 스팀을 만들어서 이 라지에이터로 보내주는 게 이제 여러분들 난방 시스템인데요. 그 물이 이제 여러분들 환수될 때 일부 스팀하고 이제 섞여서 막 빠른 속도로 이렇게 가는데, 뭐 여러분들 배관을 보면 90도로 이렇게 꺾여서 간다든지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 부분에 빵 충돌을 하면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것도 수격 현상이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 만약에 이 물 같은 것을 흘러보내다가 갑자기 밸브로 꽝 잠궈버리면 유체가 흘러가다 갑자기 속도가 0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유체의 운동 에너지가 아까 뭘로 다 변한다고 그랬어요? 압력 에너지로 다 변합니다. 그럼 압력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이 압력파가, 충격파가 생기면서 이 거꾸로 흘러오던 반대 방향으로 전달이 됩니다. 그러다가 그놈이 어떤 배관 꺾인 데를 만나면 꿍 하는 그런 충격 소리를 내는데, 이게 이제 수격 현상이라고 합니다. 수격 현상. 그러니까 이 수격 현상을 막아주려면 어떤 최적의 변화를 줄 수 있는 어떤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면 굉장히 큰 이 서지 탱크, 서지 타워라고 하는데요. 이런 게 있죠. 그럼 요만큼 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여기는 그냥 공기와 오픈이 돼 있어요. 만약에 요 밑에 있는 배관, 여기 있죠. 배관의 압력이 높아지면 얘가 쑥 올라가면서 압력을 떨어쳐줘요. 그죠? 압력을 떨어쳐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게 바로 바로 뭐냐면 서지 타워라고 합니다. 여기 서지 타워. 여러분들 뭐 세탁기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현상이 있는데요. 거기는 이렇게 큰 걸 세울 수 없으니까 요 작은 서지 탱크가 됩니다. 요거는 여기를 오픈해 놓으면 물이 찍찍 빠져나오니까 어떻게 하냐면은요. 여기에다 공기, 질소 같은 거를 여기다 놓으면 여러분들 여기서 압력이 높아지면 질소의 부피는 줄어들면서 여기 물에 부피가 늘어나니까 압력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얘가 이제 수격 현상을 억제할 수 있는 그런 서지 탱크가 되겠습니다. 또는 서지 타워. 그래서 이거 수격 현상, 이것도 여러분들 한번 기억하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다 됐네요,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어서 여러분들 이제는 중요한 게 점성, 그 다음에 표면 장력, 이게 이제 2장에서 남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제 생각에 다음 시간이면 이제 2장이 맞춰질 겁니다.